7장에 왼쪽 어깨에 앉은 악마, 자기 패배적인 태도와 행동. 고백하자면 나는 이번 장을 절대 뛰어넘지 못하도록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으로 제목을 지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리라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제까지 잘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렇다. 삶의 목적을 인식했고 자신에게 맞는 성공을 정의했다면 이제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랜드마크가 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지닌 감정적인 욕구를 떠올려보기를 바란다. 우리는 감정적인 욕구와 음식, 집, 안전만큼 우리의 행복의 필수적인 관심, 애정, 인정, 수용을 의미하는 포에임을 확인했다. 어떻게 이 감정적인 욕구를 청정할 수 있을지 떠올려보라고 해서 했다. 자신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를 도랑으로 빠뜨리지 않고 성공을 하는 올바른 길로 올려놓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가 사무실에서 마주한 사람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에바 커리라는 여성이었다. 에바는 전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에바는 전통적인 중국 가정에서 여성으로서 수많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지냈다. 그녀는 엄격하게 규정된 여성의 역할에 반항했고 그제가 내렸던 수많은 결정을 두고 형제 자매에게 심한 비난을 받았다. 에바가 참지 못해서 가족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게 된 이유다. 에바는 강력한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녀에게 주어진 삶에서 지금 위치까지 오려면 그래야만 했다. 게다가 그녀는 모두에게 좋은 친구였고 좋은 엄마였다. 얼음으로 보나 그녀는 칭찬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에바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감정적인 상처도 여전히 품고 있었다. 고향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여전히 괴로워했고 가끔 소모적이고 압도적인 슬픔에 빠져드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여러 날을 그녀와 상담하면서 마음속의 언어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재해결하는 방법도 가르쳤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제는 불안감에 대처하는 좀 더 효과적인 접근법을 알려줄 다른 전문가를 찾아보려고 제안하려던 참이었다. 다만 그 전에 하나만 더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건 그렇고 에바의 키는 160의 몸집은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가늘프다고 내가 말했던가? 그래서 내 결정은 매우 가격하게 보일 수도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려는 훈련은 체육관에서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남자 선수들을 위해 아껴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과거의 일을 계속 말하되 이번에는 말하면서 서 있으라고 했다. 에바는 재미있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면서 일어났다. 그녀로 선체로 살면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가족에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1분이 지난 후에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앉아있던 저 의자를 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나를 흥미로운 눈길로 바라보던 그녀는 의자를 바라보던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물론이죠. 들 수 있어요. 그럼 의자를 든 채로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그녀는 의자를 든 채 계속 이야기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더 많은 고통과 불운이 흘러나왔고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말을 멈췄다. 혹시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 있겠어요? 그녀는 역경에 쉽게 물러지지 않는 자존감이 강한 여자였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에바가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자 나는 계속 이야기하라고 했다. 에바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하찮게 느껴졌는지 적극적으로 긍정사고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계속 토로했다. 2분 정도 간절하자 그녀의 팔이 떨리는 게 보였다. 에바, 의자가 무거워졌나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냥 계속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사업에서 성공을 거둬도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해도 그녀는 여전히 갇힌 기분이 들었고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로 애를 써야 했다. 나는 경쟁하면서도 2분마다 대화를 잠깐 멈추고 그녀가 불편하지 않은지를 물었다. 그녀는 계속 내가 질문에 괜찮다고 말했다. 내 질문에 결국 의자는 그녀에게 버틸 수 없는 짐이 되었고
그녀는 의자를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내 눈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왜 내게 이런 걸 시키죠? 그 여자는 과거의 짐입니다. 당신 어른이 된 후에도 내내 그것을 끌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인간관계든 말이죠. 어디든 짐을 들고 다니는 게 지겹지 않나요? 특정 태도나 행동에 갇혀서 자기 삶과 행동을 방해하는 사람을 만난 건 에바가 처음은 아니었다. 수년간 나는 자기 자신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대처하는 첫 단계로 그 태도와 행동을 인식하도록 도왔다. 그것을 자기의 패배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 가끔은 줄여서 SDAB라고 부른다. 사람을 돈 넘게 있거나 인간 심리에 예리한 악몽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정리의 태도 행동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운동재능은 뛰어나지만 남들과 어울리는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해 자기 뒤의 성공은 고사하고 자기의 성공조차 방해받는 선수. 공부에 재능은 있지만 선수들에게 크고 보이려고 학업에 관심 없는 척하는 학생은 어떤가? 보통 SDAB는 확연히 드러난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두려움 몸에 배인 사람에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기도 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영리하게 위장하는 방식으로 자기 삶의 궤도를 탈선한다. 그리고 SDAB는 항상 자신보다는 타인에게서 훨씬 더 잘 발견할 수 있다. SDAB를 살펴보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요점이 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가끔은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하거나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더 나은 자아를 외면하기도 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관해서 원대한 야망을 약화하는 감정이나 행동에 빠져들기도 한다. 두 번째 요점은 우리 모두가 자기 경험을 재해석하고 자신을 재정의하고 재정비해서 자기 태도와 행동을 재조정할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목표에 도달하는 길에 너인 자기 표현적인 태도와 행동, 자기만의 성공을 정의하기를 방해하고 자기만의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 태도를 떠올려보면 그간 카운슬러로 일하면서 수없이 봐온 다음 일의 용의자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과거의 짐 끌어안기. 머리 위에 의자를 들고 서 있는 에바를 기억하자. 일반적으로 짐은 과거의 사건, 폭행, 모욕, 트라우마 등 과거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무거운 부담이다.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내 형제자매가 늘 나보다 나은 대접을 받았다. 그들이 나에게는 고통과 좋지 않은 기회가 근원이므로 내 삶에서 그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천재를 나약함으로 오해하는 경험을 봐왔으므로 남들에게 존경받고 안전함을 느끼려면 극도로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를 믿을 때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 우리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끝내지 못한 일을 매달린다면 머릿속에서는 늘 과거를 다시 재현하고 벌어져 오려 하면서 시간 왜곡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끊어낼 결단력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애를 먹는다. 자기의심. 우리 모두 한 번쯤 자신의 능력과 진가, 가치를 의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만성적인 자기의심은 심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자기의심의 뿌리는 대개 성장기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릴 적에 우리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밑으로 길들여 쓸 수 있다. 이렇게 비롯된 자기의심은 불행을 포격하고 계속 자신과 싸우도록 한다. 자기의심에 빠지면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거부하면서 자신에 관한 타인의 인식을 항상 의심하게 된다. 지나친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는 보통 어릴 때 학습한 신념으로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제한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해친다. 나는 여자가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자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특정한 인종이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편견은 개인으로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들 편견을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는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해 편견에 어긋난 또 현실은 아예 외면하려 할 것이다. 도움을 거부하는 고집.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은 내가 곰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나를 돕지 말고 공을 도와라 하였다. 어린 나는 이 말을 깊이 새겨들었고 자기 의존과 단호한 개인주의가 매우 중요한 세상에 성장하면서 이 말은 내 마음속에 강하게 뿌리내렸다. 하지만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사실 깊은 불행감을 숨기려는 의도일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나약함의 신호이며 주변 사람은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잘못된 우월감에서 우러나오는 사고일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직장과 학교에서 스포츠팀에서 나아가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신에게 항상 해를 끼친다. 내가 성인이 되는 게 최고의 순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던 때였다. 전화 통화로 스포츠와 정치 얘기를 잠시 나누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용건을 꺼냈다. 내가 전화한 이유는 너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야.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정말 굉장한 순간이었고 아버지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획기적인 돌파구였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대부분의 사람이 문제를 안고 있다. 도움을 거부하는 고집과 마찬가지로 이런 태도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려고 강간 척하는 태도다. 나도 솔직히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인정한다. 아니면 정말 수용하는 중에서 아니 말이 맞아라는 생각이 번뜩 스쳤다. 그 순간 언쟁을 끝내야지만 대처를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미 나는 상대를 이기려는 생각이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이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나는 옳은 것이 능수가 아님을 배워야 했다. 부부 상담에서는 대체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나를 만나러 온 목적이 뭡니까?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건가요? 비판에 집착하기. 상담교사로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한 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연한 적이 있다. 강연이 끝난 후에 난 학교에 나와서 학생 100명과 개별 면담을 했는데 98명이 내 강연에 훌륭했다고 칭찬해줬고 2명은 형편없다는 후기를 남겼다. 그 후에 며칠 동안에 나는 어느 피드백에 집착하였을까? 우리는 한순간에 칭찬을 외면한 채 비판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집착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주가 되어서야 나는 자기의 패배적인 태도와 행동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인정을 갈망하는 패턴에 스스로 갇혀 있음을 알아차렸다. 나는 98%는 나쁜 점수가 아니라고 되뇌었다. 그리고 나머지 2%를 곱씹는 집착을 버렸다. 건강하지 못한 연인관계에 매달리기. 사실상 고통과 불행 위에 세워진 연인관계가 있다. 양쪽 모두 불행하고 둘 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관계에 몰두한다. 그들은 정말로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어쩐 해는 한쪽이나 양쪽 모두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이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연인이라도 혼자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는 능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지중하다. 건강하지 못한 연인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라. 부정적인 자기대화. 부정적인 자기대화는 매일 자신에게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파괴적인 연료를 계속 들이붓는 행위다. 대개 부정적인 자기대화의 유형은 이렇다.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다. 내 앞에 놓인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극복할 수 없다. 내 성격이 모양이 나를 보기 어렵다. 나는 항상 기대보다 더 받는다. 나는 형편없다. 그러니 내 사원도 형편없다.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없다. 나 이런 생각은 단지 습관이라기보다는 의리에 가깝다. 부정적인 자기대화는 주변 혹은 양력자의 영향일 수 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내면의 거대 전통일지 모른다. 가끔 광고나 미디어, 대중문화라는 형태로 우리 내에 주입되기도 한다. 쾌락이나 위안을 얻기 위해 먹는 해로운 음식처럼 익숙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떠올릴 수도 있다. 나는 실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정적인 자기대화에 의존하는 사람을 여러 차례 상담해봤다. 기대가 크지 않다면 실패나 상실, 부정적인 결과에 상처를 덜 받을 테니까 여기서 묘사할 수 있는 자기 패배적인 태도와 행동은 무수히 많다. 나는 그런 워크숍에서 대중과 소통하며 자기 패배적인 태도와 행동을 수집해왔다. 몇 개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난타하기, 정화하기, 열등감 드러내기, 화내기, 지각하기, 불평하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타인 불신하기, 하질 미루기, 돈 낭비하기, 남욕하기, 우울함에 집착하기, 절도, 변명하기, 진실 외면하기, 은돈, 옥수심 물타기, 거짓말,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기, 시비 걸기, 책임 회피하기, 소문 퍼뜨리기, 싸움, 공부 외면하기, 질색감, 바보처럼 행동하기, 오만함, 솔직한 감정 감추기, 타인 밀어내기. 수년간 약물과 알코올을 남용한 사람들을 상담을 한 사람으로서
목록의 마지막 하나를 덧붙이겠다. 정도. 나는 정독의 심리와 생리를 깨 오려들어보았다고 자부한다. 그 결과 정독이 자기 패배적인 태도와 행동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한다. 정독은 약물, 알코올, 섹스, 도박을 포함해서 조절하기 힘든 악습이다. 6장에서 말하는 감정적인 욕구로 돌아가보자. 관심, 애정, 인정, 수용이라는 A4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 자기 패배적인 태도와 행동의 힘이 강력한 이유, 우리가 그것에 자주 집착하는 이유는 이런 감정적인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충족하려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음식, 집, 안전만큼 우리에게 필수적인 감정적인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접어들었다. 자기 삶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자기 패배적인 태도와 행동을 인식해야 한다. 잠시 이 문제를 생각해 본 다음에 왼쪽 어깨에 가장 자주 내려앉은 악마를 솔직하게 대면해보자. 이제 반대쪽 어깨에 앉은 천사를 만나보자.